남은 인생은 어디서 살면 좋을까?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까?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까?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이다. 올해 60대 초반인 박 씨와 아내는 함께 노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이 안정적이어서 경제적인 걱정은 별로 없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점검해 보니 풍요롭지는 않지만 노후 생활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다. 부부가 함께 귀농하는 것도 생각했다. 그러나 낭만적이긴 하지만 둘 다 도시 출신이어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부부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실버타운이다.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낼 유토피아로 시니어타운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노년기엔 손주를 돌보며 자녀와 함께 오손도손 사는 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최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부부 혹은 나의 삶을 즐기는 시니어타운의 장점을 높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물론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하면 아직까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한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쇠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서도 많은 분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이다. 은퇴 후 자식과 함께 살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되기 싫고 자녀 또한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캥거루 자녀, 황혼 육아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수요에 맞춰 다양한 노후 주거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니어타운은 건강한 중상류 고령층이 사는 단지로 이해하면 된다. 법적인 공식 용어가 아니기에 가끔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 등과 함께 사용하곤 하는데 시니어타운은 이런 시설과 달리 고급화된 유료 양로시설로서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60세 이상 입주민 비용으로 운영하기에 차이가 있다. 실버타운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의료, 식사, 건강관리 및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입주 형태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는데 매월 관리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실버타운은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지만 거액의 입주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번 입주하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실버타운을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많이 건설했지만 별반 인기를 얻지 못했다. 소일거리가 없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접촉할 기회가 줄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관계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떨어진 외곽보다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버타운을 고를 때 살펴봐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가? 가족과 지인이 방문하기 좋은가? 입주 보증금과 월 관리비가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운영기관의 재무 상태는 튼튼한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준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 수준이 맞는가?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문화가 나와 어울릴 것 같은가? 입주 전에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거주, 체험을 했는가? 여생을 지내기 괜찮은가?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했는가? 대형 병원 접근성과 시설 내에서의 의료 지원은 어떠한가 등등.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지요. 실버타운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자녀 노릇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실버타운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버타운의 경우는 들어갈 때 이야기 다르고 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달라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상당히 화려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주 고가의 비용을 받는 곳들도 많습니다.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내 최고가 수준의 실버타운에 입주한 입주자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 집사람도 이제는 나이가 있잖아. 힘들어.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살자 해서 이리로 들어왔어요. 사실 여기 있는 게 낙원이더라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실버타운을 찾아가 봤더니 건물 안내원과 로비의 모습을 보면 마치 특급 호텔 같았습니다. 이곳은 국내 실버타운 가운데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가장 비싼 수준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입주 보증금만 10억이 훨씬 넘고 월 생활비가 한 사람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인 곳이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 내기 힘든 가격인데 대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곳에는 실버타운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뇌출혈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24시간 병원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진, 간호사들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운동 활동을 할 때도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초고가 실버타운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무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주택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돈만 많다면 얼마든지 이런 데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개인 사정이나 실버타운마다 형편이 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그러나 과연 고급 실버타운이 낙원이기만 할까요?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0대 후반 남성의 고급 실버타운 2년살이 경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70대 후반 김모 씨는 3년 전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다.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고층 건물이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 김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시설이었다. 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루어진 20평형을 골랐다. 바다로, 산으로 처질려는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다. 그는 거기서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다. 주변 노인들의 끝없는 자식 자랑, 돈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다. 바다가 내다 보이는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10억이 넘는 돈을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곳은 도시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90세까지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다. 결국 김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많은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컸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는 2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저렴한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이 가격에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실버타운 입주자분들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모여서 같이 밥도 해먹고 간식도 해먹고 놀고 그래요. 모여있는 분들 모두 친해요. 공과금 외에는 아무런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이 거의 없어서 식사를 포함한 한 달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 복지관 바로 옆에 실버타운을 짓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야말로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마을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운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노후가 악몽으로 변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의 한 실버타운 사례입니다. 이 실버타운 5층 건물의 3층과 4층은 실버타운,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암 환자 중심의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실버타운 재단 직원의 말은 30평형은 아예 없고 20평형도 남은 게 없고 15평형 단 2개 남았어요. 빈 곳이 아예 없어요.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세요. 방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식사는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정도고 목욕탕도 운영 안 해요.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약속했던 서비스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인 건데요. 운영업체가 돈을 더 많이 내는 요양병원 환자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실버타운 입주 노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돌려받고 다른데 옮기거나 일반 가정으로 옮기면 될 텐데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인 한 분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1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내고 거주하고 계셨었는데요. 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재단이 입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 재단이 빚이 많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관할 구청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실 실버타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이곳만의 얘기가 있는데요. 경영 악화와 미분양 등을 이유로 약속한 의료 서비스나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실버타운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설립 자격이나 운영 실태 점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추가 피해의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버타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내게 맞는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입주할 당사자가 직접 골라라. 자기 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을 고를 땐 반드시 입주 어르신이 직접 시니어타운을 보고 결정하라. 어르신들에겐 통상 자녀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니어타운을 고를 때 보호자인 자녀만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령의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어차피 시니어타운 비용을 보호자인 자녀가 낼 것이라 어르신 의사를 무시하고 살 곳을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제로 자녀들이 시니어타운을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막상 입주할 어르신이 입주를 거부해 위약금만 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둘째, 운영업체가 얼마나 건실한가를 보아라. 지속적으로 양재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운영업체가 경영난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데 안전성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대형 법인이나 병원이 바람직하다. 신규 시니어타운이라면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가 모두 다를 수도 있어 보상, 주체 확인이 필요하다.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 계약 전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셋째, 본인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골라라. 시니어타운 입주자는 대체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 정도가 많다. 또 입주 시 연령을 85세로 제한하는 시설도 생기는 추세다. 다만 입주할 어르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시니어타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시설에 따라 비교적 젊고 액티브한 어르신들이 많은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월 생활비가 비싼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 시설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수영장이나 골프시설,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이 많은 곳보다는 의료 시스템, 균형 잡힌 식사, 주 2회 이상의 청소 세탁 서비스에 신경 쓰는 시설이 더 좋다. 넷째, 내게 맞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가를 보아라. 시니어타운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노년층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시니어의 욕구보다는 조직 또는 프로그램 지도자의 편의를 위주로 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보유하더라도 시니어의 신체적 기능 및 교통편의 서비스를 고려치 않아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 많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용마저 부과시킨다면 지속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가족 지인이 찾아오기 쉬운 곳을 골라라.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고르라. 만약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부모를 만나러 오는 횟수가 자연스레 줄고 어르신들도 친구나 자녀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자들은 갖고 있는 차를 처분하고 입주하는 경우도 많아 인근 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셔틀버스 등을 운영하는지 등 교통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시니어타운은 생활공간이라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시니어타운에 입주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시설이란 결국 나에게 맞는 내가 생활하는데 편하고 즐거운 시설이다. 여섯 번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퇴소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보아라. 입주 초기 즐거운 생활을 했어도 배우자나 실버타운에서 함께 생활했던 이웃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심경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퇴소 시 입주 보증금 회수나 전세권 근저당 설정 등
입주 보증금의 반환 보증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7번째, 월 생활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라. 월 생활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늘 수 있다. 시니어타운은 보증금에 월 생활비를 더해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내는 것으로 전세보증금 개념과 비슷하다. 보증금은 처음 계약할 땐 목돈이 들어가지만 퇴소할 땐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월 생활비다. 현재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도 이 금액이 사는 내내 동일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보통 3에서 5% 정도 매년 생활비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 곳이라도 몇 년 뒤엔 몇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주했다가 생활비 인상으로 더 저렴한 시설로 갈지 고민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고 한다. 8번째, 비용 절감보다는 건강을 우선해라. 시니어타운엔 내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의무 식수만큼 돈을 내야 하는 의무식이란 제도가 있다. 하루 3끼 월 90씩 의무식이 있는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월 20에서 30씩인 곳도 있다. 의무식 외에 추가로 식사하는 비용은 식수만큼 생활비에 추가되는 구조다. 의무식은 시니어타운에겐 안정적 식당 운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겐 건강관리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더구나 시니어타운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밥 먹으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도 나누고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상으로 시니어타운 고를 때 중요한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시니어타운은 입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뉩니다. 임대형 시니어타운은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낸 뒤 생활비를 매달 월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유형이다. 분양형은 말 그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듯 일정한 돈을 내고 소유권을 사는 방식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지한 지역에 따라서는 도심형, 도심과 가까운 도시 근교형, 도시를 벗어난 전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시니어타운을 떠올리면 그림 같은 풍경이 있는 자연환경 속 단지가 있는 한적한 전원형을 떠올리지만 공동주택 형태의 호텔식 도심형 시니어타운이 인기가 높다. 대부분 여유 있는 노년층은 도시 생활에 익숙한 비율이 높다. 또 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활용이 편리해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을 만나기도 쉬워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에도 좋다. 의료시설이 잘 구비된 대형 병원들과 연계도 잘 되어 있어 응급 상황 시 용이한 대처가 장점이다. 다만 다른 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전원형은 도시와 떨어져 산이나 호수, 농원 등 자연 경관을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에 있다.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니어타운에 입주할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도시에 살아온 만큼 이들이 낯선 전원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고령자 증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노후 주거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실버타운 고르실 때 꼭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셔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과거의 금융 환경을 되돌아보면 높은 예금, 금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인해 노후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의 하락 등 현재의 환경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자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후 자산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 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 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 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노후 자산은 자신에게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 자금으로 평생 1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번. 1억 원을 그대로 보험회사 즉 연금으로 맡겨서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는다. 2번. 1억 원으로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매달 3,04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3번.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 놓는다. 4번. 1억 원으로 은행 우량주를 사서 매달 배당금을 3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경우 매달 50만 원씩이라는 작지 않은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소득이나 투자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면 정확히 5년 안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으로 점점 경제활동 인구들은 핵심 도시로 모여든다는데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방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둘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자산 가치를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경우 가장 안전하며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년을 은행에 놔둬도 1억, 3년을 놔둬도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의 경우는 노후 자금으로 저가주 중심의 리스크가 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정해진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우량주를 사면 당장은 주식이 얼마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매달 매년 얼마의 현금,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는 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주주가 되면 5%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노후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노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후 은퇴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재정관리의 원칙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많아도 2에서 3%대인데 우리가 원금은 지키면서 연 5%만 받을 수 있어도 은행 이자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보험자산,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와 임야와 같은 대지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주식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산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투자성 보험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은 회원권이나 차량 고가의 미술품 등입니다. 자산은 나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비율이 다른데요. 30대라면 이제 막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이고 금융보험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금융보험 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보험 자산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식형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직접 투자도 있고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에트나 펀드 같은 것들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자산에서 월 5%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최소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개발자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을 아우르는 금융시장에서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의 각각 자금을 분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은행예금이나 또는 채권형 자산, 국채, 공채와 같은 자산과 이런 안전자산과는 반대에 있는 주식형 자산, 그 가운데 있는 중립형 자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고정자산인 부동산 또한 결국 주택연금 등으로 잘 금융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금과 부동산은 알겠는데 노후의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모든 자산 관리는 각각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연금화하라는 것인데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목돈을 연금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노후에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보다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부터 심지어 목돈이 있다는 것을 자식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불편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목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연금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연금에서 남는 돈은 또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월 적립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가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납입을 완료하는 시니어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는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니어분들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험처럼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인프도 있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험료 내든 매월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후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 몰아서 놔두시는 것보다는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을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처럼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의 준비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만큼의 노후 소득, 즉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활용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소득을 만들어간다면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도 돈 관리와 관련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의 이익이 자신의 급여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영상이나 책을 통해 계속 자산 관리에 대해 공부하시고,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조언들은 참고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보다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의 실업과 카페 템프라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자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했다. 그는 아주 극비리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막대한 유산은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상속자들 중에는 이에 신청을 내어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을 느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모든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활하고 잔악하고 배신하는 무리는 유독 인간 속에서만 그 숫자를 크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곧 잊어버려도 유산을 잃은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두를 믿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닌다는 영국의 속담도 있지 않는가. 자식에게 남겨진 최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칸트는 그의 서한집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던 양친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그 가르침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나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깊은 가문의 정을 금치 못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개선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금융 환경을 되돌아보면 높은 예금, 금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인해 노후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의 하락 등 현재의 환경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후 자산은 질병사고, 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 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 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 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노후 자산은 자신에게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 자금으로 평생 1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1억 원을 그대로 보험회사 즉 연금으로 맡겨서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는다. 두 번째, 1억 원으로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매달 3,04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세 번째,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 놓는다. 네 번째, 1억 원으로 은행 우량주를 사서 매달 배당금을 3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의 경우 매달 50만 원씩이라는 작지 않은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소득이나 투자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면 정확히 5년 안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으로 점점 경제활동 인구들은 핵심 도시로 모여든다는데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방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둘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자산 가치를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 가장 안전하며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년을 은행에 놔둬도 1억, 3년을 놔둬도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노후 자금으로 저가주 중심의 리스크가 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정해진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우량주를 사면 당장은 주식이 얼마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매달 매년 얼마의 현금,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는
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주주가 되면 5%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노후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노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후 은퇴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재정관리의 원칙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많아도 2에서 3%대인데 우리가 원금은 지키면서 연 5%만 받을 수 있어도 은행 이자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보험자산,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와 임야와 같은 대지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주식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산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투자성 보험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은 회원권이나 차량 고가의 미술품 등입니다. 자산은 나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비율이 다른데요. 30대라면 이제 막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이고 금융보험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금융보험 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보험 자산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식형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직접 투자도 있고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에트나 펀드 같은 것들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자산에서 월 5%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최소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개발자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을 아우르는 금융시장에서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의 각각 자금을 분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은행예금이나 또는 채권형 자산, 국채, 공채와 같은 자산과 이런 안전자산과는 반대에 있는 주식형 자산, 그 가운데 있는 중립형 자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고정자산인 부동산 또한 결국 주택연금 등으로 잘 금융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금과 부동산은 알겠는데 노후의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모든 자산 관리는 각각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연금화하라는 것인데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목돈을 연금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노후에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보다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부터 심지어 목돈이 있다는 것을 자식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불편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목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연금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연금에서 남는 돈은 또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월 적립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가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납입을 완료하는 시니어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는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분들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험처럼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인프도 있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험료 내든 매월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후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 몰아서 놔두시는 것보다는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을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처럼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의 준비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만큼의 노후 소득, 즉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활용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소득을 만들어간다면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도 돈 관리와 관련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의 이익이 자신의 급여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영상이나 책을 통해 계속 자산 관리에 대해 공부하시고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조언들은 참고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보다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의 실업과 카페 템프라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자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했다. 그는 아주 극비리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막대한 유산은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상속자들 중에는 이에 신청을 내어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을 느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모든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활하고 잔악하고 배신하는 무리는 유독 인간 속에서만 그 숫자를 크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곧 잊어버려도 유산을 잃은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두를 믿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닌다는 영국의 속담도 있지 않는가. 자식에게 남겨진 최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칸트는 그의 서한집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던 양친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그 가르침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나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깊은 가문의 정을 금치 못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개선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된 의견이며 노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